이번 시간에는 물체의 무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무겁거나 가벼운 정도를 우리는 무게로 나타냅니다. 이 무게는 어느 장소에서나 재어도 같은 값이 나올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무겁다 또는 가볍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가 물체의 무게를 무겁거나 가볍다고 느끼는 것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인 중력의 크기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들고 있던 공을 놓으면 공이 아래로 떨어지죠. 이것은 중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합니다. 고드름이 아래를 향해 자라는 것, 폭포수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 눈과 비가 땅을 향해 내리는 것 모두 중력 때문입니다. 지구의 표면에서 중력은 모든 물체의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것은 지구가 물체를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즉, 무게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무거운 물체를 들 때 힘이 드는 것은 지구가 무거운 물체를 더 큰 힘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체가 지구를 벗어나면 물체가 받는 중력도 달라지는데요. 중력이 달라지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인 무게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달의 중력은 지구의 약 6분의 1입니다. 따라서 같은 공의 무게를 달에서 측정한다면 무게가 지구에서의 약 6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무게는 측정하는 장소의 중력에 따라 변하게 되는 값입니다. 반면 질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게와 질량은 같은 말일까요? 일상생활에서 무게와 질량을 구별해서 사용하지는 않지만 과학적으로 무게와 질량은 다릅니다. 질량은 물체가 가진 고유한 양을 뜻하는데요. 달에서 중력의 크기가 줄어들어 물체의 무게가 지구보다 감소하더라도 물질의 양 그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게는 중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질량은 중력에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 측정하든 일정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무게라는 것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인 중력의 크기로 이 중력이 달라지면 같은 물체라도 장소에 따라 그 값이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질량이라는 것은 물체가 가진 고유한 양으로 장소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 단위인 킬로그램,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이야? 이렇게 물어보죠. 이 킬로그램은 사실은 무게의 단위가 아니라 질량의 단위입니다. 무게의 단위는 힘의 단위인 뉴턴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지구에서 1kg인 무게는 약 9.8N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이 무게의 단위와 질량의 단위를 킬로그램 단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질량과 무게가 같은 물리량은 아니지만 질량과 무게는 서로 정비례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질량이 2배, 3배가 되면 무게도 2배, 3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게를 측정할 때 저울을 사용합니다. 마트에서 저울을 이용해 야채나 과일의 무게를 재기도 하고 몸무게를 재기 위해 체중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울은 어떻게 물체의 무게를 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사진을 보면 저울 안에 용수철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게 측정의 첫 번째 비밀은 이 용수철에 있습니다.
용수철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줄을 당기면 고무줄의 길이가 늘어나고 다시 놓으면 고무줄이 줄어들어 원래의 길이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변형된 물체가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합니다. 용수철도 탄성을 지닌 물체인데요. 용수철을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게 되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물체의 탄성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고무공의 탄성을 이용해 운동을 하기도 하고 빨래집게 속의 철사나 용수철의 탄성을 이용해 빨래를 집어넣기도 하고 또 활의 탄성을 이용해 화살을 날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용수철도 탄성을 지닌 대표적인 물체입니다. 용수철을 누르거나 잡아당기면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힘을 우리는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탄성력은 용수철에 작용한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용수철을 안쪽으로 누르게 되면 우리는 용수철에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느낄 수가 있고요. 용수철을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탄성력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수철을 손으로 잡아당기면 손의 힘에 의해 용수철의 길이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용수철에 무게를 매달면 용수철은 어떤 힘에 의해 늘어날까요? 네,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면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인 중력이 작용하여 용수철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물체에 중력만 작용한다면 물체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 물체에는 중력뿐만 아니라 중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탄성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는 용수철에 매달린 채로 정지해 있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용수철에 추를 매달면 매단 추의 질량에 비례하여 용수철의 길이가 늘어납니다. 추를 1개, 2개, 3개 매달면 용수철에 늘어난 길이도 1배, 2배, 3배가 되는 것이지요. 용수철에 추를 많이 매달수록 작용하는 중력이 커지고 커진 중력의 크기만큼 용수철의 탄성력도 커지게 됩니다. 즉, 탄성력의 크기는 탄성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에 비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용수철에 매단 추의 무게에 따라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용수철에 매단 추의 무게가 늘어날수록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도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게에 따라 일정하게 늘어나는 용수철의 성질을 이용해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았을 때 용수철이 5cm가 늘어났다면 이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의 무게는 50g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매단 물체의 무게에 따라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를 눈금으로 표시하여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든 저울을 용수철 저울이라고 합니다. 용수철 저울로 모든 물체의 무게를 잴 수가 있을까요? 용수철 저울은 저울 속에 들어있는 용수철의 성질에 따라 최대로 잴 수 있는 무게가 정해져 있습니다. 용수철이나 고무줄 같은 경우에는 어느 힘 이상으로 잡아당겨서 느리면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측정 범위를 잘 확인한 후에 무게를 측정해야 합니다. 접시 위에 과일이나 야채 등을 올려 무게를 재는 가정용 저울이나
눈금이 있는 체중계 같은 경우에는 내부 구조가 보이지 않아 어떤 원리로 무게를 재는지 궁금할 텐데요. 보시는 그림처럼 저울 안에는 용수철이 들어 있습니다. 이 용수철을 이용한 저울은 저울에 물체를 올려놓으면 내부의 용수철이 늘어납니다. 용수철이 늘어나면서 함께 연결된 일자 모양의 톱니를 움직이고 이 일자 모양의 톱니가 원형 모양의 톱니를 움직이면서 저울의 눈금이 움직여서 무게를 표시해주게 됩니다. 우주정거장은 중력이 없는 무중력 상태입니다. 무게라는 것은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게 역시 0이 되겠지요. 우주정거장에서 용수철 저울을 들고 물체를 매달아도 용수철 저울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주정거장 승무원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몸무게를 재야 하겠지요. 중력을 느낄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몸무게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영상을 통해 무중력 상태에서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을 입김으로 불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ball is wooden and the other is brass. This time we have 3 balls. We're adding a ping pong ball. This time we have 3 balls. You can see We're here adding a that things ping with pong more ball. mass move more slowly. You can see here that things with more mass move more slowly. 우주에서 몸무게를 측정할 때는 질량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질량이 큰 물체는 질량이 작은 물체보다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같은 힘을 주었을 때 고무공이 쇠공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여간 것은 고무공의 질량이 쇠공보다 작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우주저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 위에 우주인이 올라타면 저울에서 미리 정해진 힘으로 우주인을 살짝 튕겨냅니다. 이때 우주인이 튕겨나가는 가속도를 측정하여 질량을 계산해내는 것이죠. 지금까지 용수철을 이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원리인 수평잡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당근을 실에 매달아서 수평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실로 묶은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당근을 나누었다면 가와 나 부분 양쪽의 무게는 같을까요? 어떻게 해야 물체가 수평을 이룰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터에서 시소를 타본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몸무게가 비슷한 사람은 이 시소의 받침점에서 같은 거리에 앉았을 때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반면 몸무게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앉아야 수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무거운 사람이 받침점에서 더 가까이 앉으면 됩니다. 시소에서 수평을 맞추는 비밀은 받침점으로부터 사람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 있습니다. 무게가 같은 물체가 수평을 이루려면 받침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되고 무게가 다른 물체가 수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벼운 물체는 받침점에서 먼 곳에, 무거운 물체는 받침점에서 더 가까운 곳에 놓으면 됩니다. 이런 수평잡기의 원리를 이용해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이 있습니다. 바로 양팔저울입니다. 양팔저울의 한쪽에 먼저 측정한 물체를 올립니다. 물체를 한쪽에 올려두면 물체를 올려둔 쪽이 무겁기 때문에 물체를 올려둔 쪽으로 저울이 기울게 됩니다. 이때 다른 한쪽에는 무게를 아는 분동을 올려놓아 수평을 이루게 하여 물체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양팔저울은 받침점이 가운데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평을 이룰 때 분동의 무게가 곧 측정하는 물체의 무게가 되는 것이지요. 수평잡기의 원리를 이용한 저울 중 대저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양팔 저울과 어떤 모양이 다른가요? 네, 물체를 올려놓는 접시가 한쪽에만 있고요. 그리고 막대를 받치는 받침점의 위치가 정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체에 훨씬 더 가깝게 치우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추가 하나 있고요. 추가 있는 쪽의 막대에는 눈금이 그려져 있습니다. 대저울은 추를 한 개만 사용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저울의 원리는 무거운 사람과 가벼운 사람이 시소를 타는 장면을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사람이 앉을수록 가벼운 사람은 받침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야 시소의 수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처럼 이쪽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으면 추를 이 받침점에서 더 먼 곳으로 이동시켜 수평을 잡게 됩니다. 수평이 되는 지점에 추의 위치에 있는 눈금을 읽어 물체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 대저울입니다. 네, 수평잡기와 무게중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어떤 곳을 매달거나 받쳤을 때 수평을 이루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은 양쪽의 무게가 같아지는 지점이 아니라 양쪽이 균형을 이루는 점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무게중심이라고 부르는 그 지점을 받치면 우리는 물체 전체를 떠받칠 수가 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처럼 무게중심을 지나는 직선 부분을 받침대로 받치면 그 물체는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아래의 자와 같이 양쪽이 대칭인 부분의 무게중심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떠받치면 이 자를 수평을 이루게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의 야구방망이처럼 모양이 비대칭인 곳의 무게중심은 좀 더 무거운 곳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양쪽 끝에서 안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수평을 이루는 지점을 찾아보면 이 무게중심 쪽을 받쳐야 수평을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게중심과 수평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처음의 문제로 되돌아가 볼까요? 당근을 매달았을 때 수평을 이루고 있다면 가와 나의 무게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근은 양쪽이 비대칭인 물체입니다. 물체의 가운데를 받치면 받침점은 받침점에서 양 끝까지의 거리는 같은데 두꺼운 쪽에 무게가 더 많이 나가게 되므로 당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수평이 되는 지점은 이 정가운데 부분에서 가 쪽으로 더 가까이 가 있습니다. 이 지점을 받쳤을 때 수평이 되었다는 말은 이 가 부분의 무게중심이 나 부분의 무게중심보다 이 가운데 받침점에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을 매단 부분으로부터 가 부분이 짧고 나 부분이 더 길기 때문이죠. 시소의 경우처럼 받침점으로부터 더 가까운 부분, 즉 가 부분이 더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평이 되었을 때의 지점을 자르면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 부분의 무게가 더 무겁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무게중심과 관련된 재미있는 현상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오래된 도시 피사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신기한 건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 비스듬히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이 아직까지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게중심에서 내린 연직선이
받침면보다 안쪽에 있으면 물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피사의 탑도 탑의 무게중심이 받침면보다 안쪽에 있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지만 쓰러지지는 않는 것이죠. 만약에 이 피사의 사탑이 더 기울어서 무게중심에서 내린 연직선이 받침면을 벗어난다면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모빌도 수평을 잡고 쓰러지지 않는 것은 전체의 무게중심이 이 받침점과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와 같이 숙인 경우에도 이 사람의 이 가운데 무게중심이 받침면 위에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숙일 수 있지만 만약에 벽에 기대어서 몸을 앞으로 숙이게 되면 이 무게중심이 받침면을 벗어나기 때문에 쓰러지게 됩니다. 물체가 수평을 이루고 있으면 평형 상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수평을 잡은 여러 물체 중에서 쉽게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물체가 있는 반면 균형을 쉽게 잃지 않는 물체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 놓인 평형 상태의 공을 건드리면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주어도 원래의 평형 상태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안정평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이 놓인 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평형 상태의 공을 살짝만 건드려도 아래쪽으로 가속화돼서 굴러가 버리겠죠? 이렇게 원래 있던 상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그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고 변형된 방향으로 가속화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불안정 평형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가지고 놀았던 오뚜기 인형이 밀어도 넘어지지 않는 까닭은 오뚜기가 안정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으면 안정평형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밀어도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방금 배웠던 원리를 이용해 어떤 위치에 올려놔도 균형을 잘 잡고 서 있는 잠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해 만드는 방법을 확인하고 함께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물체의 무겁고 가벼운 정도를 나타내는 무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 무게와 질량이 다른 물리량이라는 것, 무게를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용수철을 이용한 저울과 수평잡기를 이용한 저울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용수철은 탄성력이라는 힘을 이용한 것인데 이 탄성력의 특징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또 수평잡기의 원리를 이용한 저울, 대저울과 양팔저울을 살펴보았고요. 또 수평잡기를 통해 무게중심이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무게중심을 이용해 안정평형과 불안정평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웠던 개념을 잘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